구강외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씩 매년 나오고 있고요. 치주학이랑 병리학이랑 중복이 많이 되니까 요거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외과 영역의 주요 질환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바이탈 측정을 할 때 맥박, 혈압, 체온 이런 거를 재죠. 맥박은 성인의 경우에 분당 60에서 80회 정도, 소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뛰어요. 90에서 110회 정도. 요골동맥을 재고요. 상완동맥을 재기도 합니다. 정상 수치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혈압 요건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상완동맥에서 재고요. 맥압은 30에서 50이 정상이고, 맥압은 뭐냐면 혈압을 잴 때 수축기랑 이완기의 그 차이를 맥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은 우리 36.5도가 정상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애가에서 재면은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이마나 귀 속을 잽니다. 새벽에 제일 우리 몸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최고가 됩니다. 혈액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 출혈 및 응고장애 검사, 혈액화학 검사, 혈청 검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이 혈청 검사에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로 매독이 있고 두 번째로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분류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께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에서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야 될 땐 투여해야 되는데 투여할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예방적 항생제는 둘 다 동일하게 투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당뇨병은 아침을 드시고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드시고 오전 시간에 진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랑 치주 조직 간의 관계를 보시면 이거 중요하고요. 치은이 증식할 수가 있고 동요도가 증가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혈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콜라겐 대사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치료 중에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치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치유가 지연되어서 감염이 증가하고 치료 중에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은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답은 뭐죠? 당뇨병이죠.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 엄청 긴장하고 떠시는 분 있죠. 진짜 심각하게 병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치료 전에 다이제팜을 투여하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이거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우렬성 심부전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앉은 상태에서 웬만하면 진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호흡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을 좌, 자세 위, 앉은 자세에서 호흡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 있으신 분은 설화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 이거 다른 과목에서도 했었고요. 심근경색증, 피를 묽게 만드는 약, 즉 항응고제, 혈전방지제를 복용 중이면 끊고 외과적인 시술을 해야 돼요. 피가 안 멈추면 안 되니까. 외과적 시술이 필요할 때 내과와 꼭 상의를 해서 약을 끊어야 되면 끊고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합니다. 또 시술을 받다가 산소가 부족할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산소를 준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국소 마취제는 앰플 1개만 써야 돼요. 2개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예방적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를 정리를 했거든요. 거의 다 심장 관련 질환이에요. 심내막염, 인공심장 판막, 심장이식, 심장기형. 심장 관련 말고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게 인공장치 근처의 결손으로 수술을 했거나 수술을 하고 결손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분에게는 마취할 때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쓰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항진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 주의사항은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오전으로 보는 책도 있고 오후로 보는 책도 있는데 국시에서 아직까지 오후로 시험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모든 전신질환자가 오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전으로 다 그냥 외워두세요. 오후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우리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 등 전신질환자의 외과적 수술을 할 때 다른 과목에서 당뇨병도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죠. 자, 외과에는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신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발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머리를 낮게 위치해서 피가 머리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특징적인 게 암모니아 가스를 흡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찜질 차갑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장이 타이트하다면 다 풀어주셔서 쪼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우기 좀 힘든 거, 암모니아 냉찜질,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신하면 암냉으로 외워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났다, 알러지 반응이죠?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됩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미생물학에서도 나오죠? 멸균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침전이라고 하면 뭐냐면 통에다가 기구를 이렇게 용액에다가 담아 놓으면 그 찌꺼기들이 가라앉겠죠. 그걸 침전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 꺼내 가지고 세척을 하겠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요. 다 닦죠. 닦은 다음에 포장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소독이나 멸균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하면 되겠죠. 멸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다른 과목에서도 했었죠. 어쨌든 다시 보면 가압증기는 15의 압력에서 121도에 15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0의 압력으로 132도에서 6분에서 7분간 멸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조건에 대한 거는 가압증기 빼고는 잘 안 나오니까 요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 가압증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각 멸균 방법의 장단점을 아셔야 되겠죠. 가압증기는 기구가 무뎌지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기구랑 뭐 날카로운 기구 같은 경우는 무디게 하기 때문에 화학증기를 많이 쓰고요. 그게 이제 단점이고 장점은 침투력이 우수해서 멸균이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가면 가압증기 오토클레이브 한 대씩은 다 있죠. 그리고 액체 배지도 멸균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화학 용액을 멸균할 수 있는 걸로 제일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화학증기가 답 아닌가요? 하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화학 용액을 넣어서 멸균을 하는 거는 화학증기고요. 그러니까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그 화학 용액으로 멸균을 하는 거는 화학증기고 화학 용액을 멸균할 수 있는 거는 가압증기겠죠.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화학증기는 침투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환자의 구강에 직접 닿지 않거나 아니면 환자의 피가 닿지 않을 만한 교정기구나 아니면 핸드피스 이런 것들을 멸균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식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교정기구에 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조할 필요가 없고요. 건열 멸균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기구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트레이 같은 경우 있죠. 이거랑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건열 멸균의 장점은 유리를 멸균할 수 있고 분말가루를 멸균할 수 있습니다. 이오가스는 대학병원 같은 데가 아니면 보기가 좀 힘들죠. 엄청 오랫동안 멸균을 해야 돼요. 상온에서는 거의 뭐 36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49도에서는 2시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엄청 긴 시간 때문에 좀 단점이고 이오가스는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고무를 멸균시킬 수 있습니다.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 높은 온도에서 멸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무도 멸균할 수 있습니다. 이오가스 멸균기는 겁나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병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글루타알데히드 멸균 방법이 있는데 이건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포장이 좀 어렵고 관리도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열에 민감한 제품을 여기다가 멸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소독은 우리가 집에서 하는 소독 있잖아요. 끓는 물에서 하는 소독. 요게 바로 자비소독이고요. 멸균이 안 되겠죠. 멸균은 뭐예요? 뭐까지 없애는 거? 그렇죠. 포자까지 살멸시키는 게 멸균이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멸균 방법은 가압증기 멸균. 요게 자주 나옵니다. 자, 손 씻을 때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3분 동안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요. 2회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 구부러진 데 있죠. 전한 5cm 위까지 상반까지 여기를 다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은 세워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있던 균이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은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봉투 있잖아요. 보통 우리 노란색 봉투 많이 봤죠. 그런데 코로나나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감염이 우려되는 적출물의 경우에는 붉은색 봉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성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뭐 니들이나 이렇게 찔릴 만한 거, 뾰족한 적출물들을 여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왜냐면 봉투에다가 담으면 취급하는 사람들이 찔릴 수가 있잖아요. 봉투를 뚫고 나올 수 있으니까. 취급하시는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따로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구에 보면은 골막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죠. 많이 보셨죠? 실습할 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점막을 박리를 하거나 벗겨내거나 피판을 들어 올리거나 견인할 때, 리트렉션 할 때 요거를 쓰게 됩니다.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죠. 그리고 그냥 엘리베이터는 한국말로 발치기자라고 하죠. 발치할 때 들어 올릴 때 쓰는 거. 들어 올리니까 영어로 엘리베이터겠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딱 꼽아가지고 이쪽으로 힘을 빡 주면 이게 들리겠죠, 치아가. 그래서 탈구를 시켜서 주위 골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가지고 빼야 되겠죠. 그럴 때 발치겸자를 쓰게 되고요. 발치 포셉이라고 하죠. 그 발치와의 염증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제거할 때 쓰는 것은 외과용 큐렛이죠. 서지컬 큐렛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근데 살짝 이렇게 꺾여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긁어냅니다. 숟가락같이 생긴 걸로. 그리고 그 주변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연조직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골줄은 뭐냐면 본 파일이에요. 치면세마 때 우리 파일 배웠죠? 이렇게 생긴 거, 빨래판 같이 생긴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래판 같이 생겨가지고 그 골을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혈이 막 안 되면은 지혈겸자를 써서 지혈을 해야 되겠죠. 자, 지혈겸자는 큰 켈리가 있고 작은 모스키토가 있어요. 이거 작은 거는 발치와 육아 조직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딱 잡아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연조직을 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혈겸자는 술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조직겸자 티슈 포셉은 넓은 핀셋같이 생겨서 이 부분은 넓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직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저가 있겠죠? 가위, 딘 시저, 큰 건 딘 시저고 작은 거는 아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리트렉터가 있는데 리트렉터는 뭐 입술을 잡아당길 수도 있고 벗겨낸 치은 조직을 잡아당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골겸자는 골을 잡는 거겠죠. 그래서 골겸자를 이용해서 치조골을 성형하기도 합니다. 치조골이 이렇게 너무 뾰족뾰족할 경우에는 여기를 골겸자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꺼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랗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치즐이랑 말렛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또 위에 망치 이렇게 툭툭툭툭 때려가지고 두 개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보통 양악 수술할 때 많이 써요. 자, 그럼 외과용 기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수 마취를 했을 때
합병증,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전신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신을 할 수도 있겠죠. 치과 치료를 할 때 마취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취를 하면 입술이 갑자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가글을 할 때 입술이 제대로 안 다물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는 경험 해보셨죠? 그래서 부종이 있을 수 있고요. 재활용을 했다. 그럼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소 마취를 했는데 호흡이 조금 얕아지거나 현기증이나 구역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도 확보. 일단 얕은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가 좀 열리면 숨이 이렇게 크게 쉬어지면서 구역질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기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현기증이 일어난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바로 기도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 혈관 수축제의 기능을 볼게요. 주사 부위의 혈류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혈관이 당연히 수축이 되니까 그쪽으로 혈류가 오지가 않겠죠. 혈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하얘지잖아요. 피부가. 그게 이제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넣지 말고 천천히 넣게 되면 주사를 함과 동시에 천천히 퍼지게 되기 때문에 면적당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취 주사를 놓을 때 천천히 놓아야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혈관 수축제를 쓰면 혈관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 마취제가 어디 안 가고 그곳에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혈관 수축제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마취제 작용 시간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당연히 수축됐으니까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출혈도 적어지겠죠. 본 떠야 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 출혈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혈제를 쓰기도 하지만 마취를 살짝 놓기도 해요. 그러면 출혈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제를 쓰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취 시 에피네프린을 썼을 때 출혈이 감소가 된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또 이상적인 국소 마취제의 조건, 가역적.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마취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버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이거는 당연한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리도카인으로 마취를 할 때 최대 허용량은 1회에 250에서 300mg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마취를 할 때도 아프잖아요. 이거 동통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앰플을 좀 따뜻하게 하면은 덜 아파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아프거든요. 그리고 예리한 주사침. 요거는 당연히 굵은 주사침을 쓰면 아프겠죠. 그래서 예리한 주사침을 쓰는 게 좋고 마취를 하기 전에 표면 마취약을 발라두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덜 아프겠죠. 그리고 혈관 수축제를 첨가한다. 요거는 오답의 예시예요. 요거는 아니다. 그리고 상악 전달 마취에는 요런 게 있고요. 요거 해부학에서도 나오죠. 해부학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하신경, 비구익신경, 상악신경. 하악 전달 마취는 이신경, 절제신경, 하치주신경, 혈신경, 협신경 전달 마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인 징정법은 뭐냐면 엔투어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투어가스는 뭐 달콤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당연히 없고요. 불활성 기체 그리고 폐로 신속하게 들어가서 이제 마취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취라기보다는 좀 약간 긴장감을 풀어주고 좀 사람을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아치과에서 이걸 많이 쓰죠. 그래서 소아치과에서도 이거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 시술을 했을 때 째잖아요. 그리고 나서 꼬매잖아요. 봉합의 목적이 뭐죠? 동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 꼬매고 그냥 벌려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안으로 계속 막 이물질 들어가고 다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물리적인 힘으로도 동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합을 해야 당연히 출혈이 억제되겠죠. 세균 감염 방지도 되고 치유가 촉진되겠죠. 바느니라고 하면 상처고 상처가 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발치 중에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고 발치 후에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건데 문제에서 만약에 발치 중 합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읽어보면 다 맞는 내용이 많아. 왜? 발치 중인지 발치 후인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다 모르실 리가 없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발치 중에 일어나는지 발치 후에 일어나는지 문제를 제대로 읽고 푸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서 붓기가 2, 3일 정도 가죠. 그때 최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성 발치와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죠. 이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발치를 하면 이렇게 발치와에 피가 제대로 안 나오고 피딱지가 제대로 형성이 덜 돼가지고 골이 노출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 때 진짜 아파서 중간에 새벽에 막 깬다고 해요. 보통 발치를 하고 나서 3에서 5일 정도 후에 발생을 하고요. 왜냐면 이때부터 막 아물기 시작해야 되는데 혈병이 없으니까 아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때부터 엄청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다른 부위까지 퍼지는 방사통이 있고요. 지연성 동통은 우리가 운동하면은 며칠 뒤에 근육이 뻐근한 것처럼 뒤늦게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농은 없고요. 악취가 있고 동통이 가장 심하죠. 이게 진짜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동통 완화에 주력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할 때는 유진우를 묻힌 거즈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식염수로 세척을 해서 감염을 억제해 줍니다. 건성 발치와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발치의 순서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요거 다음에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거는 책에 안 나오는 책도 있다라는 걸 표시해둔 거고 공통적으로 모든 책에 있는 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꼭 외워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마취를 해야 되겠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치주인대나 골막 같은 거를 싹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치아를 엘리베이터를 써가지고 바로 들어 올려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뼈로 덮여 있고 치아가 완전히 누워 있다. 그러면 뼈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삭제하고 치아도 분할을 해서 이거 먼저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러내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 내용인 거고 치아를 이제 발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큐렛으로 긁어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건성 발치아가 생기지 않도록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또 긁어가지고 피가 어느 정도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딱지가 생긴다 그랬죠. 다른 말로 발치와를 소파를 하는 거예요. 소파는 긁는 거를 소파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가 지혈이 돼야 되니까 거즈를 물려서 지혈을 하면 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혈을 하고 이틀 정도 지혈을 위해서 냉찜질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혈류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온찜질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매복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골막 피판 형성 또는 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술식은 그렇죠. 치조골 삭제 및 치아 분할이 맞겠죠? 이거 고르실 수 있겠죠. 이거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될 것은 하고 뭐 보기로 요거 나오면 이거 고를 수 있으시겠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발치를 한 다음에 아까 피딱지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육아 조직으로 치환이 됩니다. 새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살이 돋아요. 그리고 나서 발치와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뭐 발적, 발열, 종창, 동통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파골세포가 증가한다는 오답이에요. 오답. 파골세포가 증가하면 그 주변에 골이 다 없어질 텐데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뼈가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골모세포가 뼈를 다시 만들게 되겠죠. 발치창의 치유 과정. 처음에 이제 출혈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딱지가 생기죠. 그럼 그 피딱지가 육아 조직, 새사루로 치환이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혈병의 기질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육아 조직이 결합 조직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창상의 상피화라고 해요. 이 결합 조직은 미성숙 골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성숙 골이 성숙 골로 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유 과정이 일어나고 이 현상은 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분이 어렵다고 책에 적혀 있어요. 발치창에 치유가 지연되는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감염이 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창상의 크기가 많이 크면 당연히 치유가 늦게 되겠죠. 혈액 공급이 잘 돼야지 빨리 되는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지연이 되겠죠. 이물질이 있어도 지연이 되고 전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도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괴사조직, 허혈, 장력 등의 요인도 있는데 요거는 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발치의 금기증을 보도록 할게요. 국소적인 요인이 있고 전신적인 요인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봉화지겸 또는 뭐 급성 요런 거 또는 악성 종양 또는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부위 치아가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이 크니까 발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혈성 질환 같은 경우는 피가 멎어야 되는데 안 멎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항응고제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니까 출혈이 더 잘 되겠죠. 지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용 중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끊고 나서 발치나 이런 외과적인 시술을 해야 됩니다. 또 불안감이나 공포감 같은 게 너무 커버리게 되면 발치를 하다가 쇼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매복치 발치를 하면 안 되는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컴플레인을 받으려고 억지로 하겠어요.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발치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겠죠. 그런 경우 하면 안 되고, 자, 일단 매복치라는 거는 뭐꼭 사랑니가 아니더라도 특히 송곳니 3번 치아가 매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뭐 8번이겠죠. 3번 치아가 매복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묻혀 있으면 어렸을 때는 여기가 아직 무기질화가 엄청 많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치은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교정력을 통해서든지 뭐 어떻게 발치를 바로 하든지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커가지고 요거를 발치하려고 하면 이 주변이 다 뼈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굳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위험성을 감내하면서 그걸 빼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때는 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요거랑 일맥상통한 얘기로 과도한 골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빼지 않습니다. 보통 감염이 우려될 때 우리가 발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치아에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치아에 감염이 존재할 때 요거는 적응증이에요. 그래서 요게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감염이 우려될 때 금기증인 거예요. 아시겠죠? 발치 금기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가 계속 난다.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발치와에다가 스펀지 타입의 지혈제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산화셀룰로스, 본왁스, 혈관 수축제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피브린 생리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브린 접착제 이런 게 있고요. 혈소판은 당연히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발치를 하고 나서 냉찜질을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지혈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겠죠. 그다음에 안면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 부러지는 경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 골절이고요. 외부에 연결이 안 된 하나의 골절선, 외부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골절선이 보이는 경우에 단순 골절이라고 하고요. 외부까지 개방이 됐으면 복합 골절이라고 하고요. 불완전 골절은 한쪽은 부서지고 한쪽은 부서지진 않았지만 구부러진 정도. 분쇄 골절은 분쇄 말 그대로 여러 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 골절은 인접 구조물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복잡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골절이 되면 하악골이 골절이 될 수가 있겠고 상악골이 골절이 될 수가 있겠죠. 하악골이 골절이 됐을 때는 보통 여기
하악 가두가 제일 호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각부, 그 다음에 정중부 또는 골체부 이런 부분에 호발합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로친 부분은 책에 안 나오고요. 하악골이 골절되면 하악이 틀어지면서 부정교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악골 골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상악골 골절은 르포트 1, 르포트 2, 르포트 3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골절이 된 거를 수평골 골절이라고 하고요. 상악 치조골이 골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 골절. 이 노란 색깔을 보시면 되는데 노란색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형 골절이라고 하고요. 코뼈까지 포함해서 골절이 된 거예요. 횡단 골절은 뭐냐면 횡단이나 수평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의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다른 위치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르포트 1은 상악 치졸골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평골 골절인 거고 르포트 3는 비골 안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는 횡단 골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평골 골절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횡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나. 그래서 눈을 걸쳐서 안아까지 포함을 했다. 그러면 횡단입니다. 자, 그러면 구개골 상부와 구개골의 기저부와 분리되는 상악골 골체부의 골절은 무엇인가? 그러면 답은 그렇죠. 수평골 골절입니다. 그리고 골절이 됐어. 이걸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할 때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관열적 정복술이 있고 관열적 정복술이 있어요. 비관열적 정복술은 막 조직을 절개해서 드러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보존적 처치를 하는 게 비관열적이라고 해요. 뭔가 뚫어서 절개를 해서 피가 많이 나게 하는 맞추는 거를 관열적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열적 정복술은 여기 스크류를 이렇게 심어요. 스크류를 잇몸에다가. 그런 다음에 노란색 고무줄로 이런 식으로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강 고정법 또는 스플린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플린트는 장치죠. 상악과 하악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그 상태로 물게 하는 거. 한 가지 방식으로만 물리게 하는 그런 스플린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악을 딱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상악이든 하악이든 그 관계를 딱 고정을 해서 골절이 된 거를 묶어줌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외과적 처치는 골절이 좀 심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기가 만약에 골절이 된 경우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핀을 박아가지고. 그리고 또 외과적인 시술에 뭐가 있냐면 치조골 성형술과 골륜기 제거술이 있는데 치조골 성형술은 여기가 너무 뾰족해서 좀 낮춰서 둥그렇게 만드는 걸 치조골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골륜기 제거술은 이제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봤을 때 교환면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 있죠. 토러스.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게 골륜기 제거술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비슷하게 뭐 보철물 같은 거에 방해가 될 때 주로 많이 하겠죠. 또 그 외에 뭐 구강정정 성형술, 소대절제술. 소대절제술은 보통 옛날에 저 초등학생 때 소대절제술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왜? 영어 발음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R 발음을 잘하게 하려고 혀 밑에 여기 설소대 있죠. 여기를 끊어가지고 그럼 혀가 좀 더 길어지니까 혀가 더 잘 말릴 거잖아요. 이게 정말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소대 절제술도 있고 상하 무치약 가동성 치조 증식 절제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2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굳이 몰라도 되고 소대 절제술까지는 뭐 중요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막 놀다가 뭐 축구하다가 넘어지다가 뭐 싸우다가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다시 치조아에다가 넣어서 오시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 우유에다가 넣어 오시면 좋아요. 우유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식염수에다가 담가 오셔도 되는데
이거는 책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제가 줄친 거 책에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30분 이내에 빨리 치과에 가서 이걸 다시 재식수를 해야지 성공률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조금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치근 표면에 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넘어졌을 때 그게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굴러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식염수로 가볍게 세척을 하시면 되시고, 가볍게 세척은 할 수 있지만 소독은 하면 안 돼요. 소독은 하면 안 되고 불소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재식을 했어요. 재식을 했는데 아래 치아로 너무 과도하게 물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재식을 해야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물리는 것 같으면 거기를 교합 조정을 해서라도 힘이 덜 가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치아가 한번 빠지고 재식수를 하더라도 치근 발육이 저하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또다시 발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외과 시술 중에 IND가 있겠죠. 절개와 배농. 요거의 적응증은 각종 농양이 발견됐을 때 하시면 돼요. 언제 하면 되냐? 종창 부위에 파동이 촉지가 될 때. 그러니까 그 말이 안에 농이 있다 이 말이죠. 농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봉화지겸과 같이 감염이 신속하게 이렇게 막 퍼질 때 있죠. 퍼지면 안 되니까 빨리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리고 열이 내려갔을 때, 동통이 줄어들었을 때, 경결감이 없을 때, 백혈구가 정상일 때. 백혈구가 정상이어야지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이 충분히 회복할 능력이 될 때, 그럴 때 하면 되고요. 뚜렷한 발적 부위가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절개와 배농 시기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뚜렷한 발적 경계 부위가 있을 때, 그럼 맞는 말이죠. 동통이 증가할 때 동통을 없애기 위해서 IND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증가할 때, 요거 틀린 말이에요. 백혈구가 정상인 경우, 또는 국소적으로 열이 발생할 때, 아니죠. 열이 내려간 뒤입니다. 경결감이 느껴질 때, 아닙니다. 경결감이 없을 때겠죠. 이런 오답 같은 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절개와 배농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 염증을 빼내고 뚫어주면 이제 압력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동통이 훨씬 더 경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동통이 감소됐을 때 해야 됩니다. IND의 순서는 소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하고, 이거는 순서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존학에서도 레진 충전 순서가 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 뭐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꼭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런 게 계속 내 책이랑 다르다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걸 먼저 하든 저걸 먼저 하든.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순서만 맞으면 되고, 복합 레진 충전을 하기 전에 격벽을 하기만 하면 되고, 뭐 하기 전에 뭘 하기만 하면 되고,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개를 하고 배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농을 하고 절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절개를 해야 배농을 할 수가 있듯이 그런 순서가 꼭 지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드레인을 삽입을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배농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IND를 했다. 그러면 당분간 매일매일 내원을 해서 드레싱을 할 수 있게 약속을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드레인을 타고 그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IND를 했을 때는 온찜질을 해주는데요. IND는 출혈이 많이 되는 술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냉찜질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온찜질을 해서 그쪽으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혈액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해서 시술 부위가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배농이 멈추고 증상이 멈추면 그 시점으로부터 3일 동안 더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전부터 항생제를 먹고 있었겠죠. 구순 9개월이 있을 때, 구순열은 뭐죠,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갈라진 거, 열이 갈라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9개월은 입 천장이 제대로 붙지 않아서 갈라져 있는 걸 9개월이라고 하는 거죠. 구순열은 어렸을 때 치료를 해야 돼요. 보통 3, 4개월,
3에서 5개월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9개월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서는 10개월에서 18개월 또는 12개월에서 18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구순 9개월은 해부학에서도 했었죠. 구순열은 외측 비둘기랑 상악돌기가 제대로 융합이 안 돼서 생기는 거고 남자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9개월은 구개돌기랑 비중격이랑 제대로 안 만나서 생기는 거죠. 이건 구조발에서 했었죠. 구조발에서. 자, 이건 구조발에서 했었죠.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양쪽에 구개돌기랑 비중격이랑 여기가 제대로 융합이 안 되면 9개월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상악돌기랑 외측 비돌기가 제대로 안 만나면 구순열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요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6에서 11세라고 되어 있던 책도 있던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5개월에서 계속적으로 언어 치료가 필요하고요. 골 이식술을 통한 치조혈 수술은 8세에서 12세까지 합니다. 이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치조혈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정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수술은 구순구개월 수술이 아니고 상하계 부조화에 대한 수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양악 수술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악골 성장이 다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양악 수술은 어린 애들한테 사춘기한테 할 수가 없죠. 계속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발음 개선을 위해서 인두 성형술을 4에서 6세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뭐 중요한 거는 구순구개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순살소대, 절제술, 기구는 안 나옵니다. 책에. 치성 감염, 비치성 감염 요게 있죠. 근데 치성 감염은 당연히 뭐다? 치아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되는 걸 치성 감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아가 막 이렇게 있으면 감염 경로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치수를 타가지고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치성 감염인 거죠. 그래서 치수, 치근단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치조골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요거는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쨌든 치조골에 농양이 형성되거나 연조직으로 봉화지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치간주의염이 뭐예요? 만약에 사랑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났어. 그럼 여기 계속 음식물이 끼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이 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기도 아프고 잇몸도 붓고. 음식물을 넘길 때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연화장애, 연화곤란이 될 수도 있고요. 입을 벌릴 때도 그쪽이 자극이 되겠죠. 보통 사랑니에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개구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기 때문에 치간주의염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울어지는 원인은 뭐예요? 맹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치아동요는 오답입니다. 치아동요는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치간주의염이 생겼다 그러면 급성이 아닌 경우에는 발치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발치를 하죠. 그리고 아직 맹출이 다 되지 않은 경우는 뭐 치은 절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드러내서 음식물이 끼이지 않도록 들어가는 족족 다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화곤란, 종창과 발적, 음식물 잔세, 축적 아까 말했죠? 부분 맹출된 치아에서 발생한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치관주의염이겠죠? 치성 감염 중에서 맹출 공간 부족 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치관주의염이 답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치관주의염은 정말 중요한 게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악골 골수염의 진행은 해면골에서 피질골, 피질골에서 골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악골 골수염은 치아 우식 증가, 치주염 확산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외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혈행성 감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하악 지치에서 가장 호발을 하거든요. 근데 혈행성 감염일 경우에는 상악에서 호발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혈행성 감염이면 골수강으로 감염이 되는데 상악골에 골수강이 더 풍부하거든요. 혈행성 감염일 경우에 어린이에게서 호발을 하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성인 지치에서 가장 호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걸로 외워주시면 되시고
왜 하악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상악은 혈액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치유가 빨리 돼요. 그런데 하악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잘 호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악골 골수염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악 제3대 구치에서 빈발하나요? 아니죠. 하악이죠. 치주염과 또 무슨 치아 우식증이 주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래 감염은 해명골에서 피질골로 진행이 되겠죠. 치아 우식에 의한 경우는 하악보다 상악에서 빈발 아니죠. 요거는 혈행성 감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상악이 아니고 하악에서 빈발합니다. 혈행성 감염에 의한 경우는 어린이보다 성인에게서 아니죠. 어린이에게서 호발합니다. 그리고 외과학 책에서는 봉화지겸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낭에 대해서 볼 거예요. 낭은 낭종이랑 같은 말이에요. 주머니 낭자죠.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이렇게 액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나 반액체. 그리고 주변은 경조직이나 연조직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낭이 생길 때는 주변 조직을 막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조직을 밀면서 벽을 치면서 안에 낭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침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섞여서 다른 조직과 섞여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밀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접 조직에 손상을 주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낭종은 크게 발육성 낭종, 염증성 낭종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보통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 커져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발육성 낭종은 치성 낭종이 70%의 대부분이고요. 70%가 거의 치성 낭종이고요. 상아질 상피나 치배에 관련해서 악골 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범랑질 상피나 또 치배에 관련해서 악골 내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로서는 치은 낭종, 치성 각하 낭종, 함치성 낭종, 맹출성 낭종, 측방 치주 낭종. 요거는 병리학에서도 했었어요. 병리학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치성 낭종은 치아랑 관련해서 나타나는 건데 비치성 낭종은 치아가 아니고 구강 상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요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겠죠. 자, 낭종이 생겼을 때 시술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출술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한다는 뜻이죠. 조대술은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출술은 치아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낭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싹 다 드러내는 게 적출술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병소가 커. 그래서 인접 주위 조직을 손상시킬 것 같은 염려가 있을 때는 일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크기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점점 이제 빠져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걸 나중에 이제 적출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기 때문에 계속 드레싱을 해줘야 돼요. 계속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독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인접치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적출도 일부만 빼내니까 안전하게 적출을 할 수가 있고요. 적출술의 장점은 완전히 제거가 다 가능하고요.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드레싱이 필요가 없고 치유도 빠르겠죠. 왜냐면 여기를 제거를 하고 딱 봉합을 해서 닫아버리니까. 단점은 생활치의 손상이 우려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여기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악골, 신경, 근육 같은데 감염이 되면 치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뚫어놨으니까. 이거는 쉽죠. 그리고 조대술을 한 다음에 작아지면 적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종이나 낭종을 제거할 때 뭐를 쓸까요? 외과용 큐렛, 서지컬 큐렛을 씁니다. 큐렛은 한국말로 소파죠. 그래서 외과용 소파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종양을 보도록 할 거예요. 종양은 무절제하게 과도하게 증식하는 걸 종양이라고 하죠.
양성 종양은 무슨 종으로 끝나고요.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거가 용이한데 악성 종양은 경계도 없이 막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걸 암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양성 상피성 종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범랑아 세포종, 범랑모 세포종 두 개 같은 말이고요. 범랑 상피종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이것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이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선양치성 종양은 혼합성이라고도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국시에서는 상피성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상피성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안 나오는 책이고 어떤 책에서는 나오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한 권에서는 요게 다 나오는데 두 권에서는 파란색으로 줄친 부분이 없는 책도 있고 검정색으로 줄친 부분이 없는 책도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범랑모세포종, 그 다음에 선양치성 종양, 그리고 치아종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치아종은 복합치아종과 복잡치아종이 있는데 복합치아종은 그거예요. 치아가 엄청 과잉치처럼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징그러운 거. 그게 복합치아종이고 복잡치아종은 그 한 치아에 막 여러 가지 치아 성분이 막 섞여 있는 걸 복잡치아종이라고 해요. 잡종이라고 하죠. 잡종은 생명체는 하나인데 부모가 다른 종이 섞인 걸 잡종이라고 하잖아요. 치아도 똑같아요. 잡종이면 한 치아에 성분이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복잡치아종이라고 해요. 전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거 잡종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범랑모세포종은 성인의 학 대구치에서 호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가루로 제가 줄친 거는 외과학 책에 나오고요. 보라색으로 줄친 거는 병리학 책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줌마가 호발하는 거는 한 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닌 내용 같으니까 지워주시고요. 병리학 책에서는 구강유두종이 만성 자극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과학 책에서는 두 개 다 이 내용이 없고요. 구강유두종 말고 그냥 유두종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데 구강유두종에서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외과학이 맞는지 병리학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신 책은 외과학 책이니까 바이러스 감염은 안 되는 걸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구강유두종은 그 양배추 꽃 모양처럼 생겼는데 혀가 이렇게 있으면 설소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양배추 꽃 모양으로 하얗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선양치성 종양, 범랑모세포종 요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걸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기에서 유래하고 뇌복치를 수반하며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상악 전치부에서 호발하는 것은 물으면 선양치성 종양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병리학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병리학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제가 이렇게 필기해 놓은 거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양성 배각 모세포종은 20, 30대에서 호발하고요. 하악 소구치에서 호발합니다. 이게 만약에 발생하면 발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범랑 모세포종은 20, 30대나 40, 50대에서 호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악 대구치에서 호발합니다. 악성 종양은 거의 다가 편평세포 암종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암병소, 요것도 중요합니다. 암이 되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 거, 백반증, 홍반증, 일광구수염, 상피내암. 이것 중에 상피내암이 제일 암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악성 종양은 상피성일 때 암종이라고 하고 비상피성이면 육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악성 흑색종은 그냥 종만 이렇게 있죠. 종만 있을 경우에는 양성이에요. 양성. 그런데 뭐다? 악성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고륙종은 드물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겠죠. 보통 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색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 중에서 유행성 이하선염 요게 책에 나오던데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게 유행성 이하선염이 중요하고요.
원인은 바이러스죠. 이거 미생물학에서도 했었죠. 무슨 바이러스였죠? 파라믹소 바이러스였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볼거리. 이거 잘 안 외워지시면 뭐 물건을 팔아볼 거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팔아볼 거야.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파는 데를 갔어요. 팔아. 거기 갔더니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죠? 어쨌든 요거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호발을 하고요. 계절을 타요. 봄이랑 겨울을 타요. 그 바이브는 가을을 타는데 이 유행성 이하선염은 봄이랑 겨울을 탑니다. 좀 추운 계절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보다 봄이 더 추운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 때 배웠었는데 이걸 왜 지금까지 저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을보다 봄이 더 춥고요. 가을이 더 따뜻해요. 그래서 무튼 내가 하려는 말은 추운 날 발생된다. 그리고 2주간 잠복한 다음에 나타나고 10일 이내 자연 치유가 됩니다. 요거는 증상이 양측성으로 나타나고요. 발열도 있고 중창도 있고 동통도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발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는 이거를 완전히 뭐 미생물을 없애거나 요런 치료보다는 그냥 좀 동통을 완화시켜주고 발열을 감소시켜주고 뭔가 증상을 조금 낮추는 수분 공급을 해줘가지고 충분한 휴식.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타액선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점액류, 하마종, 타석증, 뭐 쇼그렌 증후군 이렇게 있는데 점액류는요 깨물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볼 같은 거 막 살쪄가지고 막 계속 씹으면 협점막이 이렇게 하얗게 씹힌 자국대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다? 점액류다. 그래서 협점막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책에서는 병리학에서는 협점막이 나와 있는데 외과학에서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협점막에 발생하는 거 맞아요. 여기 발생하고 하수는 왜 발생을 하냐면 치아가 상악이 이렇게 있고 하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랫입술이 여기 촥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에 계속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순에 호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죠.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간 계속 재발되고 또 재발되면 결국에는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도관이 손상돼가지고 타액이 여기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마종을 볼게요. 하마종은 타액 분비관이 막히거나 파열됐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설화선에 호발을 하거든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여기서 호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푸른빛을 이렇게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마종이라고 해요. 그 하마 턱 보면은 이렇게 푸르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하마종이거든요. 또 병리학에서 나와 있는데 외과학에서는 이 검정 부분이 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편측성으로 발생이 되고요. 통증은 없어요. 크기가 작다면 자연 치유가 되는데 크기가 큰 경우는 요거를 조대술을 해야 돼요. 조대술이 뭐라 그랬죠? 크기를 줄이는 수술. 완전히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창을 열어둬서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라 그랬죠? 이거는 편측성으로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앞에서 보게 되면 편측성으로 여기에 하마종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막 부으면 혀가 이렇게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가 위치가 변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타액 분비관의 폐쇄 또는 파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러면 답은 하마종입니다. 자, 타석증은요. 30대에서 50대의 남성에게 호발을 하고요. 거의 80%가 앞파선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뭐 소염 진통제, 해열제 이런 걸 투여하고요. 완화되면 그때 적출술을 합니다. 이거 뭐 잘 안 나오고요. 잘 나오는 건 하마종이랑 쇼그렌 증후군이에요. 쇼그렌 증후군 뭐라 그랬죠? 타액을 보여줘, 쇼. 진짜 실제 이 쇼는 아니고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타액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해지고
각결막염이 생기는 질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줌마에게 호발이 되고요. 40, 50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질환이죠. 2하선, 요건 2하선이에요. 그리고 2차적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가면역 질환이고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구강건조증이랑 각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슈그렌 증후군을 체크하시면 돼요. 악관절에 문제가 생길 때는 관절 원판 장애, 관절 조직 장애, 골변형 장애, 근육 장애, 골이 이렇게 양쪽으로 비대칭으로 성장을 하면 그쵸? 여긴 긴데 여긴 짧다. 그러면 계속 맞물리는 게 뭔가 다르니까 한쪽만 계속 닳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골이 변형이 되거나 제대로 성장을 안 해도 악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당연히 직결되는 내용이겠죠? 근육이 장애가 돼도 그렇죠. 하악골이 한쪽에서는 근육이 힘이 센데 한쪽에는 힘이 느슨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턱이 돌아가면서 이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계속 여기가 닳겠죠. 그러면서 악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악관절이 탈구가 됐을 때, 턱이 빠졌을 때 한마디로 뭘 해야 될까요? 턱을 다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한다? 정복 치료라고 합니다. 정복.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원래대로 맞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악관절 탈구가 됐을 때 물리치료, 약물치료, 행동치료, 심리치료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악관절이 있을 때 그런 걸 하면 맞는 내용이죠. 심리치료는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악관절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어요. 그리고 또 교합치료라는 게 있어요. 교합치료는 교합치료 중에 해당되는 게 교정치료예요. 치아가 이상하게 나가지고 턱관절 맞물림이 좀 이상해지면 그 치아를 제대로 교정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턱관절의 위치를 제대로 위치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악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악관절 내장증이 거의 상병명이고요. 관절 원판의 위치가 이상하거나 기능적, 기질적 장애 아까 전에 했죠. 그리고 하악 운동을 할 때, 하악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요. 또 근육도 아플 수가 있어요. 하악 자체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육도 아플 수도 있고 그게 머리까지 전달이 돼서 편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워 죽겠어요. 턱도 아프고 관절 쪽도 아프고 근육도 아파요. 근육이 그 턱 라인 따라 이렇게 아프고요. 그 다음에 머리까지 엄청 아프고 어지러워요. 특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턱관절이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턱관절이 안 좋은데 막 책상 아래로 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엄청 어지러울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독서대를 하나 사가지고 앞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클리킹. 저는 하품할 때 계속 따닥따닥 소리가 나거든요. 악관절이나 그 주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하악이 벌어질 때나 운동을 할 때 덜그덕거린다든지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이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는다든지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이렇게 열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임플란트를 볼게요. 임플란트는 픽스처가 있고요. 여기가 픽스처겠죠? 그 다음에 픽스처에다가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그게 커버 스크류예요. 커버 스크류. 이 부분이 뚜껑. 커버 스크류. 그 다음에 이렇게 잇몸으로 덮어놔요. 이게 1차 수술이죠. 1차 오피고 이게 2차 오피예요. 잇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짠 다음에 여기다가 뭘 끼워 넣냐면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워 넣어요. 커버 스크류를 빼고 힐링 어버트를 끼워 넣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덮여있던 잇몸이 여기 주변을 이렇게 감싸게 되면서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2차 오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힐링 어버트먼트. 보통 캡이라고 안 하고 어버트먼트라고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잇몸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엔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거의 남아있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여길 다 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코어를 다 채우죠. 레진으로 코어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를 도려내가지고 사과처럼 깎아가지고 프랩을 하고 그 위에 본 떠가지고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에서 보면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다? 어버트먼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버트먼트 기둥을 세우고 본을 떠서 그다음에 위에 크라운을 만들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언제 하냐면 틀니를 할 필요가 없거나 틀니를 할 수 없거나 치아가 여기 하나만 상실됐을 때 브릿지를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여기만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심한 치조 그룹수로 틀니가 유지가 제대로 안 될 때, 구토 반사가 심한 경우 틀니를 만들기 힘드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금기증은 각종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하면 안 되겠죠.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구강 위생이 정말 불량하면 아예 꺼내서 세척할 수 있는 틀니가 낫겠죠. 그리고 임플란트 환자 유지 관리 이것도 중요한데 주기적으로 위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런 것들 치태 제거 이런 게 여기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환자분 혼자서라도 위생 관리 잘 해줘야 되겠죠. 클로로엑시딘으로 양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워터픽을 쓴다든지 치간칫솔 여러 구강용품들을 써주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면서 보철물의 적합도가 좋은지 치과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위아래가 너무 심하게 맞물리는 경우 교합 조정도 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발치 주의사항이랑 같고요.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악동 거상술을 했을 때 코를 세게 풀면 안 된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드디어 끝났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소아치과 하나만 제가 더 올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